네, 매주 화요일마다 여러분을 찾아뵙는 저비용 고요일 뉴스 재활용 프로그램 고양신문 주간 뉴스체크의 유경준 기자입니다. 네, 오늘이 7월 6일인데요. 녹화 전에 확인한 구독자 숫자가 994명. 아마도 잘하면 오늘 안에 고양신문 고양팟 구독자가 드디어 1000명을 넘길 것 같습니다. 네, 구독 버튼 눌러주신 모든 구독자님들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벌써부터 축하 메시지가 도착을 했네요. 고양팟 구독자 1000명 돌파를 축하를 드립니다. 특히 체크무늬 남방 입고 진행하시는 유경종 기자님 파이팅입니다 라고 네, 사랑하는 조카가 네,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예, 역시 믿을 건 가족밖에 없습니다. 금주의 헤드라인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산 테크노밸리 사업이 행안부 심의를 드디어 통과를 했습니다. 자, 한번 재소하고서 이번에 두 번째 통과를 한 건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의회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의장은 예상대로 이길용 의원이 됐고요. 부의장이 조금 논란이 됩니다. 코로나19 소비 형태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심 상권이 최대의 피해를 입었다라는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고양 평화 의료 포럼에 참석한 이재준 시장, 고양시를 평화 미래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식사동 구제거리 가보셨나요? 옷 좀 입는다는 그런 이들에게 매우 핫하다는 식사동 구제거리의 원조집을 고양신문이 찾아가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일산 테크노밸리가 드디어 행안부 심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드디어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행안부 심의 통과, 이게 왜 큰 뉴스인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예, 이게 왜 큰 뉴스냐면은 사실은 이게 원래 계획대로 되고 있다. 그렇죠. 절차대로 되고 있다라는 뉴스이기 때문에 큰 뉴스가 아닐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게 올해 두 번째 만에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큰 뉴스가 된 건데, 그 전에 첫 번째 통과가 안 됐을 때 이게 총선 기간 때 이게 불거졌거든요. 네, 이게 그냥 절차대로 되는 건데 한 번 떨어진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불신을 없애고 통과가 됐다. 이제 이거를 고양시는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난 총선 때를 한번 되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게 어떻게 이슈가 됐었는지. 네. 이게 총선 때 이슈가 되다 보니까 네네. 1차가 떨어지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네네. 통합당의 김연아 의원, 당시 후보죠. 예, 당시 후보, 네네네. 당시 의원이었죠. 의원이었는데 그분이 이거 테크노밸리 잘 안 될 것 같다. 이유가 보니까 창릉 신도시 때문이다. 이것 봐라. 내가 창릉 신도시 그렇게 철회하라고 했는데 창릉 신도시 때문에 테크노밸리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불과 투표일을 거의 5일, 6일 앞두고 그럼 이제 공방이 오갔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굉장히 이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이슈였죠. 네, 맞습니다. 지난번 총선 여러분 돌이켜 보시면 창릉 3기 신도시를 반대하는 통합당과 그 다음에 창릉 3기 신도시를 오히려 생산적으로 고양시가 수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민주당의 어떤 그런 논리 싸움이 있었죠. 근데 그걸 앞두고 요 테크노밸리 행안부 심사에 미끄러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막 보도자료 공방이 오갔고, 그래서 이제 선거 막판에 민주당에 이게 약간 불리한 그런 악재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일산의 어떤 표심은 창릉 신도시 집값, 일산의 집값 이게 이제 직결됐다고 보기 때문에 민감하죠. 테크노밸리까지 창릉 신도시 때문에 무너진다면은 이거 큰일 난다. 이걸 이제 그때 김연아 의원이 잘 이용했던 것이고, 그걸 이제 이용우 의원은 지금 현 의원이죠, 당선자. 그분은 이제 이거를 어떻게든 막아내려고 방어적인 입장이었는데, 당시에 이용우 의원도 가짜뉴스에 가깝다, 거짓 뉴스다, 거짓 주장이다, 잘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사실 그 재심사라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일이기 때문에 큰 일은 아니다. 일산 다반사다. 마치 뭐 절대 안 될 것처럼 이렇게 오히려 부추기는 것은 도시 발전에 맞지 않다. 개발 사업을 잘 되게끔 하는 방향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폈는데 다행히 이번에 뭐 잘 통과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한번 그 행안부 심의라고 하는 그 중앙투자심사, 요게 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보충 설명을 해주세요. 중앙투자심사라는 것은 원래 이런 개발 사업들은 당연히 치러야 될 그런 행정 절차라고 보시면 되는데 200억 이상짜리
지방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들은 네네. 행안부의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지방 분권 시대라고 하지만은 네. 중앙정부가 지방 재정을 관리하는 거죠. 제대로 투자가 되는지. 투자할 만한 어떤 사업성이나 이런 게 잘 준비가 됐나. 근데 이 사업은 8천억이 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예.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 심사를 맡았던 것이고 네. 이 심사는 통과됐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원래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뭔가 한 가지 조건부가 붙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예, 그 조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밝히려고 하진 않는데 네네. 들어보니까 1차 그 재심을 요청했을 때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창릉 상계 신도시 뭐 또는 대곡 역세권 개발, 고양시에 여러 개발 사업들이 산재해 있는데 이런 개발 사업들과 중복되지 않게 잘 사업을 준비해라. 차별화 전략을 잘 세워라. 그런 얘기고 거기에 대해서 해법을 내세운 게 의료 바이오. 예, 계속 얘기하고 있죠. 이용우 국회의원이 계속 얘기하고 있고 네. 요즘에 이재준 시장님도 계속 의료 바이오를 띄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정리하자면 지난번 1차 심의 때는 뭔가 창릉 상기 신도시와 차별화되는 것이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걸 좀 더 명확히 보완해서 안을 제출하라라고 요구했고 이번에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보완이 돼서 예. 자, 이 정도면은 통과는 시켜주되 여전히 창릉 상기 신도시와의 차별성을 계속 주지해라라고 이렇게 뭐 이제 좀 명시했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고양시도 거기에 맞게끔 조금 더 사업을 구체화시키고 조금 더 진행했다. 네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일산 테크노밸리 그 행안부 심의 통과의 의미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자, 고양시 의회 후반기 원 구성이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자,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의장에는 민주당의 이길용 삼선 의원이 후반기 의장을 맡았습니다. 자, 여기서 약간 이제 재미있는 거는 부의장입니다. 부의장은 미래통합당 몫이라고 미리 알고 있었는데 이홍규 초선 의원이 됐습니다. 이 문제 조금 이따 이성호 기자님이 설명을 해주시고요. 상임위원장들 빠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김덕심,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자, 환경경제위원회 김운남, 건설교통위원회 문재호, 문화복지위원회 정봉식 5명 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부의장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예. 원래 미래통합당은 이홍규 의원이 아니라 다른 김한규 의원을 당내에서는 부의장 후보로 제시했잖아요. 네. 근데 어쩌다가 저기 이홍규 의원이 됐습니까? 네, 지금 삼선 의원 김한규 의원을 빼고는 다 초선 의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한규 의원을 선택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이분이 음주운전 경력이 있었고 전반기 때 징계를 받았어요. 네네. 그래서 민주당은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어떻게 보면은 이거 아주 좋은 빌미로 거부한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의원 중에 김한규는 받을 수 없으니까 나머지 사람 중에 한 명을 뽑자. 네네. 우총에서 사전투표를 해요. 네. 그래서 이홍규 의원이 선택이 된 것이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다수결로 결정을 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본인들이 과반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 내에서 야, 우리 누구로 하자라고 사전에 결정을 하고 그거대로만 투표를 하면 그 사람이 되는 건데 이홍규 의원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당론으로 선택하다 보니까 본회의장에서도 투표가 그렇게 이루어진 거죠. 자, 그러면은 뜻밖의 부의장으로 다른 당에 의해서 선택된 이홍규 의원은 과연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영상이 있는데 잠깐 보실까요? 당선 소감 한번 들어보시죠. 네. 선거 결과가 상당히 좀 당혹스럽습니다. 저희 당 우리 김한규 삼선 의원님 계신데 네, 보시다시피 굉장히 당선 소감이 이상합니다. 당혹스럽다는 얘기를 제일 먼저 꺼내죠. 네, 맞습니다. 당선이 되면은 보통 감사드립니다 또는 부족한 제가 책임이 무겁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정상인데 아니 당혹스럽다 이런 소감을 발표를 했네요. 예, 본인도 그 미래통합당의 우총에서 결정된 사항대로 김한규 의원이 안 되고 본인이 갑자기 되다 보니까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김한규 의원한테 미안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어쨌든 수락은 한 거죠. 예, 수락은 했습니다. 네네. 열심히 하겠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렇다면은 요런 결과에 대해서 그 지금 민주당은 본인들이 의도한 대로 됐고 하지만 나머지 두 개의 야당 미래통합당 그리고 정의당이 있습니다. 요 두 당은 요거를 그대로 수용할지 안 할지 요게 좀 관심인데요. 자, 두 당의 반응 어떤지 좀 간단히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일단 정의당부터 이야기할까요? 네, 정의당
사실 그 민주당이 네. 통합당이 추천한 인물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은 정의당이 추천한 삼선 의원을 네. 선택하면 됐었어요. 일반 시민들의 생각도 그런 선택지도 있지 않나? 예. 이렇게 생각해야겠죠. 예. 네. 왜냐면 통합당이 별미를 줬으니까 통합당은 안 돼. 정의당이랑 같이 하자. 그래서 삼선에 박시동 의원이 가능했었는데 네네. 예, 민주당은 삼선에 박시동 의원, 정의당도 껄끄럽게 생각했습니다. 네, 박시동 의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덕양구에서 삼선을 했고 또 시정 활동도 의정 활동도 아주 잘하는 네. 의원으로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박시동 의원을 거부했습니다. 예. 이유는 그렇습니다. 덕양에서 정의당의 세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견제할 수밖에 없었다.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박시동 의원의 개인적인 발언이나 행위 때문인데 동료 의원들을 조금 무시하는 경향도 민주당에 없잖아 적이 많네요. 네, 없잖아 있었기 때문에 네네. 좀 개인적인 감정 플러스 정의당에 대한 견제 네네. 이게 작용했기 때문에 정의당은 선택되지 못했죠. 네, 자 그렇다면은 과연 미래통합당은 어떻게 보면 조금 이게 수모스러운 결과일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이야기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파장이 있었어요. 네네. 통합당이 이런 결과에 대해서 네. 내부적으로 지금 분열됐습니다. 이용규 의원이 됐고 수락을 한 것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지금 통합당의 8명의 의원 중에 5명의 의원이 이용규 의원이 잘못했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우리 약속된 대로 받지 말자라고 우리 약속했었는데 야 개인적인 그 사욕으로 받고 말았다. 이거 출당 조치할 만큼의 큰 징계를 내려야 된다. 네네. 이게 그냥 단순한 어떤 불만이 아니고요. 그 5명의 김한규 의원을 지지하는 또는 김한규 의원으로 결정한 본인들의 당론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오늘이 월요일인데 오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예. 거기에 보면 그걸 수락한 이용규 의원 그리고 또 당내 어떤 협상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지 못하고 불투명한 자세를 보인 그 후반기 원대표가 누구죠? 선동수 의원? 네네네. 선동석 의원. 예.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지금 출당까지 거론할 정도로 아주 강경한 그런 입장을 발표를 지금 하고 있네요. 이게 정말 웃긴 게 네. 김한규 의원은 음주운전까지 했는데도 출당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김한규 의원 대신에 부의장이 된 이용규 의원을 출당 조치하라고 네,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자, 이게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하나 더 짚어야 될 거 과연 민주당이 이렇게 지금 부의장 한석을 빼놓고 모든 상임위원장을 또 독식하는 요 문제, 요거 뭐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요게 투표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어요. 외부적으로. 투표 이전에 이미. 예. 네. 그러니까 투표 당일날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민주당에서 상임위원장 외에도 그 소속 위원들까지 명단에 다 적어놓고 이 종이가 유출이 됐던 거죠. 그런 명단 유출이 됐던 거예요. 통합당하고 정의당이 명단 제출을 하지 않았는데 민주당에서 알아서 그냥 의원들이 배치해버린 겁니다. 내부적으로 배치하고 이게 마치 완전히 정해진 것처럼 결정이냐? 예, 그 종이까지 놔둬놨는데 이 공무원들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뭐 정의당하고 통합당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어디까지 정하지도 않았는데 민주당에서 알아서 정해버렸네? 야 이거 너무 말도 안 되고 이거 같이 이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해야 되나? 뭐 이 정도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다수당이라는 민주당이 너무 무례한 그런 좀 절차상의 횡포를 부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감정적인 부분까지도 지금 약간 들어가 있는 그런 모양새네요. 예, 정의당의 장상호 의원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의회가 민의의 전당이 아니고 욕망의 전당이 돼버렸다. 민주당 의원들의 욕망의 전당이 돼버렸다. 네. 예, 지금 민주당이 뭐 절차상으로는 사실 뭐 다수당이기 때문에 뭐 하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다수 승자가 독식하는 절차를 지금 등에 업고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독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 고향신문과 함께 앞으로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생활경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골목상권이 무너졌다 이런 얘기 뭐 여러분들 뉴스에서 늘 보고 계신데요. 이게 과연 어떤 통계로 확실하게 드러났나 관련해서 좀 재미있는 소식을 이번에 이성 기자님이 쓰셨죠? 네. 경기연구원에서 분석한 코로나19 소비 형태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정말로 그 골목상권이 무너졌다. 자, 이 얘기가 맞는 건지요? 네. 골목상권이 어디인가라고 규정에 따라서는 맞는 얘기기도 한데
우리가 이해하는 골목 상권하고는 좀 다른 상권이 더 많이 피해를 보고 있었어요. 아, 예, 그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요. 쉽게 얘기해서 집하고 가까운 걸어서 갈 수 있는 상권들은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다. 생각보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골목 상권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골목 상권들은 생각보다 힘들지 않고 오히려 차 타고 멀리 갈 수 있는 곳. 고양시로 들면은 예를 들어서 화정이나 뭐 라페 외돔 그런 데가 훨씬 힘들다. 그러니까 메인 중심 상권 좀 대형 업소들 이런 데가 훨씬 큰 타격을 받다. 지금 500명의 수도권 시민들을 설문조사해 봤는데 이용자 감소가 가장 심한 곳이 전통적인 도심, 도심의 중심 상권이 이용객이 마이너스 22%, 25% 가까이 빠졌고 골목 상권은 마이너스 10%가 빠졌습니다. 의외로 골목 상권은 그러니까 골목 상권보다 그쪽이 2배 이상 힘든 거예요. 그렇군요. 자, 요거 재미있고요. 그러면 업종별로도 혹시 나온 게 있나요? 어떤 업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업종을 보니까 패션 의료업계가 가장 힘들다. 그러니까 옷 파는 곳이 가장 힘든데 옷 파는 곳 중에서도 가장 힘든 곳이 어디냐? 중소 아울렛. 좀 작은 소규모 아울렛이 힘들고 그 다음에 백화점, 그 다음에 대형 아울렛, 그 다음에 복합 쇼핑몰, 뭐 이제 스타필드 같은 거 그런 곳이 많이 빠졌어요. 대부분 옷을 파는 가게들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옷 장사하시는 분들은 백화점이든 그냥 대리점을 운영하시는 곳이든 너무나 힘들다. 자, 정리해드리면 이번 코로나19로 상권의 직격탄을 맞은 곳은 그 골목에 있는 작은 가게보다는 오히려 대형 그런 쇼핑 스트리트에 있는 이런 가게들, 그리고 특히 업종으로 보자면은 의류 업종, 옷을 파는 가게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자, 그러면 과연 코로나19가 조금 잠잠해지고 경기가 회복되면 이런 업종들이 다시 정상화될 걸로 예측이 될까요? 거기에 대한 소비 심리까지 설문조사를 자세하게 해봤는데 안타깝게도 중심 상권이 회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걸로 나왔어요. 회복 가능성도 그쪽이 낮은 거예요?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중심 상권을 이용하겠다는 사람들 이용 의향 지수라는 게 있는데 그게 굉장히 낮았다. 대신 대형 마트 있잖아요. 뭐 홈플러스나 이마트 거기를 다시 가고 싶어하는 욕망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마트는 종식 이후에는 금방 살아날 것 같은데 그 전통적인 도심 상권, 중심 상권은 살아날 기미가 굉장히 약하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소비는 해야 되면 그 소비자들이 주로 어느 쪽으로 이동할 것 같습니까? 그 수요를 또 흡수해서 좀 성장하는 그런 업종이 이거는 뭐 다 아시다시피 온라인으로 가는 거죠. 온라인으로 지금 공산품, 생필품, 그다음에 식자재까지 다 거기서 사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자, 이번에 고양신문 3면의 특집으로 요거 지금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 외에도 좀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이 담겨 있으니까요. 고양신문 3면 특집 기사 여러분들 흥미롭게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킨텍스에서 고양시와 국립암센터가 공동 주최해서 고양평화의료 포럼이란 걸 열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행사냐? 한마디로 말해서 남과 북이 보건의료 협력 사업을 펼칠 때 우리 고양시가 중심도시가 되겠다라는 선언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날 행사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참석한 것만 봐도 이날 행사의 성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앞서 고양시는 지난달에 국립암센터 안에 남북보건의료 협력 네트워크 업무를 전담하는 평화의료센터를 개소한 바가 있습니다. 3일날 포럼에 참석한 이재준 시장은 남북 협력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독식하던 시즌이 이제 끝났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남북 의료 협력의 최적지인 고양시가 앞으로 지자체 차원의 독자적인 의료 사업을 펼치겠다라는 그런 방안을 의욕적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아울러 주목할 만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향후 조성될 일산 테크노밸리의 암 빅데이터 센터, 그리고 신항암 치료센터, 그리고 국제 평화의료 교육 연구센터 등 암센터의 산하 기관이 들어오는 것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최근 들어 이용우 국회의원이 적극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의료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요 아이디어에다가 이재준 시장이 남북 평화라는 중요한 콘텐츠를 보태서 평화 미래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를 만들자라는 비전을 제시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과거의 추억이 떠오르네요. 지난 최성 시장 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고양시에 여러 가지
그런 자족시설 개발 계획을 아우르는 단어로 통일 한국 실리콘밸리라는 용어가 수없이 언급되곤 했었죠. 자,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 통일 한국 실리콘밸리라는 용어가 어떤 실체가 좀 모호하고 상당히 선언적인 그런 용어에 그쳤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재준 시장이 말하는 그 평화 미래 도시 브랜드 전략은 먼저 최성시 장관은 어떻게 다른 결과물을 보여줄지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여러분, 식사동 구제거리 들어보셨나요? 네, 말 그대로 그 재활용 리사이클링 의류를 판매하는 그런 매장을 말하는데요. 자, 요 구제 의류 매장이 과거에 그 식사동 그 가구공단이라고 불렸던 견달산로 주변에 자그마치 130개가 모여 있다고 합니다. 이곳이 최근에 그 방송에 그 예능 프로나 또는 그 생활 정보 프로그램에도 많이 소개가 되면서 그 패션 마니아들에게는 여기가 꼭 들러봐야 할 그런 어떤 패션 보물창고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개성과 합리성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젊은 소비자들이 이곳에서 저렴하게 옷을 구매해서 어떤 새로운 매칭을 하거나 또는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로 리폼을 해서 입는 그런 사례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근데 신당동 떡볶이집에도 그 원조집이 있듯이 식사동 구제거리에도 원조 가게가 있다는 사실, 이번 주 고양신문 6면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바로 기성무역이라는 곳인데요. 여기가 2000년도, 그러니까 20년 전부터 이곳에서 이 의류 재활용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 위에 하나 둘 이 가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합니다. 워낙 매장도 다양하고 또 여러 군데 이렇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발품을 많이 파시는 분에게 득템에 기쁨이 돌아온다는 뻔한 팁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자, 이번 주 고양신문 6면에서 이 기성무역 구제 매장을 중심으로 또 구성자 대표님의 인터뷰를 겸해서 식사동 가구 거리의 그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프닝 때 구독자 1000명 돌파했다고 자축 인사를 드렸는데요. 수십만 명 독자를 거느린 그런 유튜브 채널들이 뭐 쏟아지는 그런 시절에 겨우 구독자 1000명 가지고 뭐 어디다 카드 내미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고양시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소박한 이런 지역 뉴스를 다루는 채널에 1000명의 구독자가 관심과 응원 보내주셨다는 사실은 정말 감사하고 소중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독자 1500명 그리고 2000명이 되는 날까지 지치지 않고 차근차근 열심히 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